저기 홍두식 씨 되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태 선배의 형수라는 윤경 씨가 서 있었다. 첫눈에 느낀 건 그녀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미모에 순간적으로 놀랐다. 늘씬한 키에 165cm는 좋게 넘을 듯했고 균형 잡힌 체형은 아줌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젊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미모는 보통 사람을 압도할 정도였고 마치 아나운서 김경란 씨를 떠올리게 할 만큼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정태 선배께서 형수님이 미인이시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 듣던 대로 참 미인이십니다. 그녀는 나의 칭찬에 얼굴에 미소를 띠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다 늙었는데 무슨 미인이에요. 총각한테 그런 소릴 다 들으니 부끄럽네요. 호호. 그녀는 웃으면서도 한층 더 빛나는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저도 도련님한테 두식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라면서요? 그녀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나와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어쩐지 긴장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선배의 형수란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보험 문제로 그저 예의상 만난 자리였지만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해졌다. 나는 올해 30살이 되었고 지방대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해 4년째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여러 사건에 휘말려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다. 6개월이 넘도록 이 일 저 일 알아보며 갈피를 잡지 못하던 중 우연히 포차 형식의 술집을 차리게 되었다. 가게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웠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가게 오픈을 앞둔 3일 전 건물주로부터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다.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라 약간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 관련 종사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중 친한 선배에게 보험 설계 일을 하는 형수를 소개받았다. 그날 늦은 오후 선배의 형수가 가게로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까만 정장 치마와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꽤 미인이었다. 첫인상은 한마디로 아줌마가 왜 이렇게 이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한 화장이 다소 거슬리긴 했지만 오피스룩과 검정, 스타킹을 좋아하는 내 취향을 저격한 때문인지 그녀가 왠지 모르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해죠. 가게가 두식 씨 닮아서 그런가.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깔끔하네요. 호호. 그녀가 살살 웃으며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았다. 윤경 씨는 외모도 출중한데 옷도 세련되게 잘 입으시네요. 어머, 정말요? 호호, 제가 오늘 총각 사장님 만난다고 나름 신경 쓴 건데 두식 씨가 알아봐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호호. 미인이시라 남편분한테 사랑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인데요. 호호. 아이고, 제가 실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실례는요. 요즘은 제가 먼저 이혼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녀서 괜찮아요. 그쵸,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잖아요. 그럼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42살이에요. 윤경 씨 그럼 저랑 친구네요. 네 동갑 친구요. 이것도 인연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로 누나 동생 하면서 편하게 지내요. 나야 젊은 두식 씨랑 친하게 지낸다면 좋죠. 호호. 약 30분 정도 상담을 받고 추천 상품 2개 중 하나를 결정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두식 씨에게 암보험이나 의료실비는 가입했냐고 물었다. 직업의식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네, 가입은 했는데 암보험은 회사 퇴직하면서 해약했고 실비만 하나 남겨뒀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자고 제안해왔다. 감자탕 집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그녀는 첫사랑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안마방에 들락거리는 걸 알게 되어 이혼했다고 했다. 한참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생긴 것과는 달리 순진한 스타일의 남자에게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었다. 그러던 중 윤경 씨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다. 두식 씨, 사실 난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어. 혼자 사니까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윤경 씨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었기에 그런 외로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면서도 그 속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럼 저랑 좀 더 있다가 들어가시죠. 그러자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 노래방이나 갈까요? 이렇게 그냥 들어가긴 아쉽잖아요.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노래방이라니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닌 것 같았다. 게다가 그녀가 먼저 제안한 거라니 내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저 장난으로 넘기기엔 그녀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노래방이요? 윤경 씨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윤경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는 노래방 가는 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어요. 요즘은 자주 못 가지만 오늘은 기분도 좋고 뭔가 신나게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날이네요. 게다가 두식 씨랑 같이 있으면 더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에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상황이 꿈만 같기도 하고 어쩌면 정말 오랜만에 나도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어서 노래방으로 가시죠. 우리 저도 신나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노래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단순한 노래방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점점 커져갔다. 노래방에 도착하자 윤경 씨는 이미 흥이 오른 상태였다. 두식 씨,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봐요. 스트레스 확 풀게.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나도 덩달아 흥이 돋았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어깨동무를 하며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에 숨겨둔 감정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걸 느끼며 노래방 안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어느 정도 할 건 다 했는데 뭔가 아쉬웠다. 남자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번엔 내가 먼저 안달이 나서 3차로 어디 가서 캔맥주라도 한 잔 더 하자고 졸랐다. 그녀는 목소리가 많이 꼬였다. 더는 마시는 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술도 취했으니깐 누님 집에서 맥주 한 잔만 하죠? 했더니 뭐야? 혹시 혼자 사는 여자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 우리 누나 동생 하는 사이로 지내기로 했잖아요. 친해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그리고 내일 보험 계약해야죠? 내 예감은 맞았다. 그녀가 말은 조신하게 해도 젊은 사내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진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도 점점 생기가 돌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다. 택시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데 휘청휘청하길래 옆에서 부축을 했다. 두식아, 너 혹시 내가 진짜 여자로 보이는 건 아니지? 왜요? 여자로 보면 안 되나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음양의 오묘한 조화인 걸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다. 보통 내기 아줌마가 아니었다. 두식 씨, 오늘 일, 우리 도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부탁해왔다. 둘 다 지쳐서 뻗어 얼마나 잠이 들었던가. 깨어보니 다음날 오후 1시 잠에서 깬 그녀가 갑자기 내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냐고, 왜 이렇게 서럽게 우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껏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이 아까워서 그런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선배의 형수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녀가 보험 일을 그만두고 내 가게 일을 도우며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그녀는 늘 상냥하고 나긋나긋하게 대해주고 12살이나 어린 나를 서방님, 서방님이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린다. 나는 그런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행복하다.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 여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우리는 사귄 지 2개월 만에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고, 이제 살림을 산 지도 벌써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 관계는 평범한 연인들처럼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때로는 크게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엔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하지만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윤경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두식 씨,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 지내면서 결혼식은 몰라도 혼인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동안 우리 사이에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솔직히 12살 연상이라는 것쯤은 이미 마음의 걸림돌이 아니었다. 윤경 씨의 매력과 성격은 나에게 어떤 나이 차이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애가 2이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애초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저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내 고민을 귀신같이 눈치챘다. 애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인들의 말이 점점 더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들의 우려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로 윤경 씨를 놓치는 건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윤경 씨는 내게 있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그녀와의 시간은 늘 즐거웠고 우리는 같은 취향을 공유하며 함께 있는 순간마다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무뚝뚝한 나에게도 언제나 다가와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따뜻함과 배려에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게다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나와의 궁합도 기가 막히게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한편으로 그녀와의 연애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처럼 행복한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적인 문제들, 특히 그녀의 2아이와 관련된 부분이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다. 결혼은 내게 있어 단순한 서류 한 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그녀의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윤경 씨는 내 고민을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두식 씨,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할게요. 그냥 이 순간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은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결혼이란 우리 2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더 큰 결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와 함께할 미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마음도 들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윤경 씨, 조금 더 시간을 주실래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벌어져 버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답답한 제 속이라도 풀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1살의 아직 미혼인 여자입니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년에 오래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로 아직까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게는 학창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정말 친한 14년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죠. 웬만한 남자들의 우정도 부럽지 않을 만큼 의리 있고 돈독한 사이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당연히 이 친구의 들러리를 서줬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 친구처럼 제 마음과 찰떡으로 잘 통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한 남자는 제가 소개시켜줬어요. 그 당시 만나던 전 남자친구의 회사 동료였고 오며 가며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람도 착하고 괜찮아 보였고 외모도 잘생긴 편이라 마음에 쏙 들었어요. 물론 저는 당시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멋진 남자라면 제 친구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잘 맞았고 그렇게 사귀다가 작년에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제 친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 친구가 행복한 것이 저도 행복한 일이었고 그저 지금 만나는 남자와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랬을 뿐이니까요. 친구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들이를 했어요. 저는 그때 지방 출장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미리 친구를 만나 선물만 건네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가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집들이를 다녀온 지 며칠 후에 제게 연락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랑 몇 명의 친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을 잃고 거실에 쓰러져서 자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귀에 뭐라고 자꾸 속삭이면서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런데 워낙 술을 많이 먹었고 그날따라 술이 빨리 취했기 때문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한 기억이 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멍이 들어 있었고 단순히 숙취라고 하기에는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친구의 멍을 보면서 누구한테 맞은 건지 아니면 꽉 붙잡히기라도 한 거냐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더랍니다. 첫날에는 그냥 숙취도 너무 심하고 기억이 다 끊겨 있어서 잘 생각이 나질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 아주 조금씩 기억이 나는데 누군가 자고 있는 친구의 귀에 대고 이상한 소리를 한 기억이 난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자고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자기가 술 먹고 거실 바닥에서 자면서 움직이다가 테이블이나 벽에 부딪혀서 생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술에 취하면 주사를 한 번씩 부리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달이 지나서 회사에서 연휴를 받고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결혼한 제 베스트 프렌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휴인데 집에서 뭐해?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남편도 결혼하고 나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너 보고 싶대. 어차피 할 일 없이 방에서 뒹굴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와인도 한 병 선물로 들고 갔고 친구는 제가 온다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우리 세 명은 초저녁부터 저녁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정말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친구 부부의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제 친구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해서 밤 11시쯤 되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더니 자꾸 더 논다고 해서 친구의 남편을 시켜서 억지로라도 안방에 데려다가 눕혔습니다. 눕혀놓고 나니 바로 코까지 골며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제 친구를 재워두고 저와 그 남자 단 둘이 거실에서 술을 마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제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근황도 전해 들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별로 그리워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술도 취했고 전 남자친구와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제가 눈물을 보이자 그 남자가 당황하더니 자기가 말 꺼내서 미안하다고 휴지를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고 어깨도 토닥토닥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역시 자상하고 매너 있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람과 사귀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고, 그랬다가는 이 사람의 아내가 제 친구가 아닌 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좀 요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다른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정신을 잃는다면 나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술이 깨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더라고요. 이 남자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고, 오히려 정말 매너 있고 젠틀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시던 술잔을 내려두고 나도 술이 올라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고는 마시던 술상을 적당히 정리하고 친구가 내어준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솔직히 조금 무서운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필사적으로 자는 척을 하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제 옆에 눕더라고요.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제 등에 밀착을 하더니 제 귀에 대고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이 사람을 그동안 보면서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건실하고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로구만 생각했어요. 너무 충격이었고 그대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잔뜩 겁을 먹어버린 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사람은 조금 더 대담해졌는지 누워있는 제게 백허그를 시도했어요. 당시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꽤 지났고 저도 남자의 손길이 그리울 때였습니다. 게다가 술까지 한 잔 먹었으니 이대로 그냥 확 안겨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 남자와 끝까지 갔다가는 앞으로 친구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고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겠구나 싶어서 그 손을 밀치고 일어나 그 길로 집을 빠져나가서 택시를 타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이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더러운 감정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친구도 보기 껄끄러워졌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자니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 같고 처음부터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저 때문에 친구가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대로 있자니 그 남편이란 놈이 다른 여자에게 분명히 사고치고 불행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제게 연락해서 자기 남편 자랑을 하곤 하는데 솔직히 그 사람 사진만 봐도 욕이 나오고 치가 떨립니다. 친구와 전화를 하면 자꾸 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친구와 전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엔 제게 많이 서운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도 친구는 제가 자기가 행복한 결혼 생활 하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그냥 모른 척 해줘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복수하고 싶은데 증거도 없고 솔직히 친구 생각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사연으로 보내보니 속이 조금 후련한 느낌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살이고 딸을 하나 키우고 있는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 인생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진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제 뜻대로 맘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야 제가 선택해서 고르는 게 아니니 부모를 잘못 만난 건 그냥 제 운명이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하고 없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셨지만 부모 역할을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동갑이셨는데 두 분 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저를 낳으셨죠. 제 부모님 세대는 지금 세대와는 다르게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고 하는 시대였지만 그래도 20살이라는 나이는 그때도 결혼하고 애를 낳기엔 엄청 빠른 나이였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어린 부모가 되었고 책임지지 못할 정도까지 저를 방치해 두셨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아예 없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집에 오시는 날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죠. 근데 그 한두 번도 결코 좋지만은 않았던 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오실 때마다 엄마랑 싸우셨거든요. 집이 난장판이 되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셨으니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게 저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뭐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이 싸우셨는지 어렴풋이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무능력함과 여자 문제 때문에 싸우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아버지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 원망의 끝엔 항상 제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하도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는데 네 아빠랑 똑같이 생긴 너만 봐도 아주 친절머리가 나. 꼴도 보기 싫다고. 너만 없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거야. 근데 너 때문에 다 망친 거야. 너 때문에. 하며 아빠를 똑 닮은 저를 미워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제 딸을 낳았을 때 임신하고 애를 낳으니 제 인생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딸을 잠시 잠깐 미워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게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울증이라면 엄마는 평생을 이런 감정으로 사셨겠구나. 아빠도 없이 혼자서 나를 키울 생각을 하니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은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항상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엄마 눈치만 보기 바빴으니까요. 엄마가 심기가 불편할 때면 숟가락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도 시끄럽다며 온갖 비난을 다 들었어야 했어요. 근데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소리를 내서 숟가락을 올려놓든 쩝쩝대며 밥을 먹든 아무 소리도 안 하셨거든요. 뭘로 비교를 해도 비교가 안 되겠지만 굳이 강아지로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엄마의 개였던 것 같아요. 주인 눈치 보면서 울고 싶어도 웃어야 되고 웃고 싶어도 울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런 엄마가 아빠를 떠나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재혼을 2번이나 하셨죠. 엄마가 재혼을 2번이나 할 동안 저는 2명의 동생이 생겼고 2번의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저를 버리지는 않았고 재혼하실 때마다 절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런 점은 엄마한테 고마웠죠. 근데 그 집에서도 가시방석이었던 게 새아빠들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면서 살았거든요. 혹시 내가 실수라도 하면 버려질까 하는 생각에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 말수도 점점 줄고 성격도 완전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이렇게 활발한 사람인 줄은 남편을 만나고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니 제가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이런 엄마의 품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26살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 유년기 시절을 보상이라도 받듯 가정적인 남편과 인자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엄마를 대신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희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는데 외동아들을 둔 시어머니 같지 않게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죠. 제 과거를 들으시고는 니는 이제 내 딸이다. 그러니까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 하며 친정엄마 둘이다 하셨죠. 수원 엄마가 힘들게 하면 원주 엄마한테 와서 속상하다고 하고 반대로 원주 엄마가 힘들게 하면 수원 엄마한테 가서 내 흉도 보고 그래. 우리 집에 우리 셋밖에 더 있냐? 똘똘 뭉쳐서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짧은 인생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우리 시간이 너무 아깝잖니? 하시며 저만 보면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한 분이시기도 하셨죠. 남편이 이런 시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올바르게 컸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절 시집 보내고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네요. 되려 엄마랑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편이 더 마음이 안정적이었죠. 그런 행복 속에 저희 딸도 태어났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행복을 불행의 여신이 질투라도 하듯 결혼 생활 딱 10년 만에 저한테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련을 주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죠. 결혼 생활 10년 만에 본인을 똑 닮은 저희 딸만 남기고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억울한 사고로 말이죠. 근데 그 사고엔 저희 시어머니가 계셨고 시어머니는 아들 목숨까지 앗아간 그런 파렴치한 어머니가 되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 36살, 남편 나이 39살, 그리고 시어머니 나이 63살이었죠. 시어머니는 매번 저희한테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시는 게 미안하다며 늦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그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며 오늘은 고속도로 연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고 남편은 알겠다고 그러자고 하며 나갔거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오른쪽에서 졸음 운전을 하는 덤프트럭을 못 보셨고 그 차는 그대로 저희 남편이 있는 보조석을 향해 돌진했고 방어운전을 미숙한 시어머니는 당황을 하시다가 본인이 뭘 밟으셨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수 상태라고 했죠.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온몸이 사시나무같이 떨려왔고 무서웠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36살의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혼자 남편의 장례를 치렀고 이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은 그저 지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아빠가 왜 저기 있냐며 얼른 나오라고 아빠 얼른 나오라고 하는데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차마 시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의 부재를 알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솔직히 시어머니가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기어코 나가 제 남편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히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찾아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내치시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갔어야 됐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돌봐줄 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앞에 나타나실 자격이 안 된다고 했네요. 그렇게 모진 소리를, 악한 소리를 다 내뱉고 쭉 시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편의 제사 때도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시어머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부모나 배우자를 잃은 슬픔보다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사무치는 일인데 그때는 제 슬픔만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슬픔은 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못된 며느리이고 못된 아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이런 행동에도 때만 되면 김치고 고추장이고 된장이고 돈봉투까지 문 앞에 두고 가셨어요. 그저 미안하다라는 쪽지만 남기신 채로요. 그런데도 저는 시어머니 얼굴 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고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런 저한테 또 한 번의 시련이 왔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한 벌이라도 받듯이 전 41살의 나이에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으로 알게 되었는데 병원에선 1기라 생존율도 높고 수술도 간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덜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린 딸을 두고 나마저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 정도면 제가 진짜 전생에 나라라도 팔았나 봐요. 하늘은 인간이 견딜 만한 시련만 준다고 하던데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저한테만 몰아서 시련을 주는 것 같았죠. 저는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야 해서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한테 집안일이랑 저희 딸 케어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서방도 없고 네 CM이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걸 해달라고? 야, 나도 내 나이가 60이 넘었어. 환갑이 넘었다고. 나도 누가 나를 돌봐줄 나이인데 내가 다 늙어서 너를 돌봐야겠니? 그리고 유방암 1기면 그거 안 죽는 암이잖아. 유방암이 제일 안 죽는 암이라는데 내가 바보야? 그것도 모르게? 너 이런 걸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어디서 아픈 몸땡이 하고 와서 나한테 돌봐달라고 해? 하며 매몰차게 저를 내쫓으셨죠. 정말 이 사람은 엄마도 인간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본인 말대로 60평생 저렇게 늙어가는 사람이었죠. 젊었을 때도 그러더니 더 지독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이 모든 걸 혼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데도 울면서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갔죠. 그렇게 일주일 후면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한밤중에 누가 배를 누르며 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인터폰을 봤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 소리 없이 현관문 밖에 뭘 두고 가셨던 분이 이렇게 벨까지 누르며 문까지 두드리시는데 저는 문을 열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셨고 숨까지 헉헉거리시며 떨리는 몸으로 제 손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아, 내 딸아, 이렇게 아픈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프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유방암도 암인데 어떻게 그 병을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제가 암에 걸린 거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저녁에 네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시어머니란 사람은 뭐하고 있냐면서. 그 말 듣자마자 원주에서 내가 택시 타고 너한테 온 거야. 얼마나 무서웠어.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왔으니까 다 괜찮아. 하시며 저를 끌어안아 주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밉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모질게 악하게 했던 거 밉지도 않으세요? 그런데도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세요? 하며 울부짖으며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내가 그랬잖니. 네가 시집 오고 네가 우리 집에 온 순간부터 너는 내 딸이라고. 내 딸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 문이 열리게 하는 게 부모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내 자식이 내 딸이 아프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어. 당연히 버선발을 하고도 달려와야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단다.
하시며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가 한없이 작아졌고 죄송스러웠고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한테 못되게 한 사실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무언가 부탁하는 건 망설여지지만 좋은 건 한없이 주고 싶은 거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사랑뿐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저는 수술도 치료도 잘 받았고 암 수술 받은 지 4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를 대신해 시어머니를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난 제 눈치를 보느랴 아들의 이른 아픔도 잘 치유를 못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가 시어머니를 치유해 드릴 차례가 된 것 같았거든요.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인생도 참 기구하다고 생각했어. 네가 시집 온 나이에 남편을 잃고 네가 남편을 잃은 나이에 자식을 잃었으니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라는 딸이 하나 생겼고 이렇게 이쁜 손녀까지 있으니 그래도 내 인생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은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하시는데 제 슬픔을 가려 시어머니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하고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용서를 빈다고 말씀을 드리니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용서할 것도 없었다고 하셨죠. 저도 진정한 내 엄마를 만난 것 같았어요. 짧은 인생 행복한 시간만 갖기도 모자른데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살자는 시어머니의 말씀처럼 그 말 가슴 깊이 새겨 시어머니와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며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이 사연 들으려고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저도 이렇게 힘들었던 저도 지금은 밝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 보시면서 저런 사람도 잘 사는구나 생각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사랑에 감동, 또 감동입니다. 읽는 내내 저도 울컥하며 눈물이 났어요. 이 험난한 세상 사례자님과 시어머니 두 분이서 두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잘 이겨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니? 아니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번엔 안 돼요. 그냥 돌아가세요. 도규는 며느리 만날 생각에 잔뜩 들떠있다. 며느리의 단칼에 자르는 말에 풀이 죽어 돌아섰다. 언제쯤 아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 내 신세가 처량하지만 곧 며느리와 손주를 마음껏 만나고 안아볼 수 있을 날이 오겠지 하며 헛헛한 마음을 달랬다. 수정은 시아버지에게 죄송하지만 오늘은 만나기가 힘들다고 돌아가시라 했다. 여간 미안한 게 아니다. 지난밤 남편과의 일로 한몸 추스르기도 힘들고 그런 모습을 시아버지가 본다면 마음 아파하실까. 다음에 기운내고 쌩쌩한 모습을 보여드리자 다짐한다. 아이씨, 짜증나.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아직 밥도 안 차려놓고 있어. 남편은 오늘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현관문을 쾅소리가 나도록 세게 닫고는 나가버렸다. 퇴근하고 금방 들어와서는 배가 고프다며 얼른 밥을 내놓으라는데 밥솥에서 끓고 있는 설익은 밥을 내다 놓을 수도 없고 수정은 애가 탔다. 6개월이 된 아기가 계속 찡얼대니 토닥이며 재우다 밥하는 것도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5분만 기다리면 금방 되는데 반찬은 다 차려놨으니 밥만 퍼서 상에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 5분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집을 나갈 일인가. 내가 욕을 먹을 일인가. 어이가 없으면서도 서럽다. 겨우 재워놓았던 아기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운다. 수정도 아기를 안고 같이 울며 미안해, 우리 아기 미안해 를 연발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 품에 있는 우리 아기는 잘 키우고 싶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을 질까? 나처럼 힘들지 않게 해줄게.
꼭 행복하게 자라도록 엄마가 노력할게, 우리 아가. 이제 갓 20살이 된 수정과 상마는 동갑이다. 남편 상마는 고등학교 때 만나 줄곧 연애를 해오다 아이가 생겨 살림을 차렸다. 양쪽 집안이 다 어렵고 둘 다 어려 돈이 없으니 대학교는 꿈도 못 꾼다. 상마는 배달을 해서 주로 새벽 2, 3시에 들어가서 낮까지 자고 밤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배달 일이 많아 예전보다는 돈을 좀 벌어오는 듯한데 벌어오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 술 마시고 게임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쓴다. 수정은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를 보느라 여념이 없다. 시댁은 시어머니가 안 계시고 홀 시아버지뿐이고 친정 또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친정아버지뿐이다. 남편과 가깝게 된 계기도 아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운 마음이 둘을 연결해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다 남편이 언제 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화를 내며 나가버리니 수정은 오늘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울 것 같다. 남편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급기야는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런 일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정은 어린 아기를 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매일이 고민이고 걱정의 연속이다. 친정아버지는 막노동으로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이니 딸의 생활에는 영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살림 차려 나갔으니 알아서 잘 살아라. 돈 많아서 보태줄 거 아니면 연락도 말라고 하신다. 처음에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내가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해봤자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서로 속만 상할 뿐이다.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서 지금의 내 얘기를 하면 나만 초라해질 것 같고 동정받는 것도 싫다. 아무도 내 미래에 대해 의논할 사람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다. 수정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절망감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거친 남편인 상만과는 다르게 다정하고 부드러우신 분이다. 자세한 회사 이름은 몰라도 중소기업의 직책이 꽤 높다고 알고 있다. 남편이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니 자연히 수종도 시아버지와는 왕래 없이 지내고 있다. 가끔 시아버지가 전화가 와 손녀딸 보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수정은 집으로 오시라고 하지 않고 집 앞 커피숍이나 음식점으로 나가 잠깐 손녀 얼굴을 보여주고 들어온다. 상만이 알면 또 무슨 사단이 날까 싶어서이다. 그런데 지금 수정은 아이를 데리고 시아버지 댁에 얹혀서 살고 있다. 상만이 집을 나가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없고 그러던 중 아이가 아파 열이 펄펄 끓어오르며 울어제끼는데 수정은 문득 너무 무섭고 자신까지 정신이 없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되뇌이며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마침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저 수정이니? 민지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퇴근하는 길에 좀 볼 수 있을까? 아버님, 우리 민지가 아파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너희 집 앞 골목 커피숍인데 집 쪽으로 금방 올라갈 테니 민지 옷 따뜻하게 입혀서 내려오너라. 네. 전화를 마저 끊지도 못하고 수정은 재빨리 아기를 큰 포대기로 감싸고 집을 나섰다. 시아버지의 하얀색 차가 집 앞에 서 있고 아버님은 벌써 계단을 올라오며 민지를 받아들고는 수정이 차에 타자 민지를 안겨준다. 차 문을 닫자마자 성급하게 차가 출발하고 병원에 도착하고 진료받고 시아버지인 도균의 집에 오기까지 하루가 걸렸다. 수정은 정신이 없고 무서워 어찌나 벌벌 떨었는지 시아버지 집으로 들어서고 민지가 잠든 것을 보자 옆에서 기절하듯이 까무룩 잠이 들었다. 그리고 3일 내내 몸살 기운처럼 아팠다. 죄송해요 아버님. 자꾸 폐를 끼쳐서. 아니다. 섭하게 무슨 그런 소리를. 자식 손주 돌보는 게 부모 낙이지. 혹시 상만 씨는 연락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그냥 문자만 남겨놨다. 너랑 민지 아파서 우리 집으로 데려왔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 나중에 우리 집으로 와서 너희들 데려가라고 연락해뒀으니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고 있어. 네. 남편에게 연락이 없더니 풀이 죽는 수정을 보며
도규는 아들과 통화했던 내용을 도저히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 아들이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먼저 건 걸까? 기쁜 마음으로 받았던 전화는 끝내 도균을 착잡하게 만들었다. 상만아, 상만이 맞지? 잘 지내지? 아픈 데는 없고? 문자 보고 많이 놀랬지? 지금 수정이하고 민지 모두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집으로 들어와. 수정이도 보고 애기도 보고 데려가야지. 나도 너 본지 오래돼서 보고 싶기도 하고. 아저씨, 저 이제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 여기는 좀 불편하지? 그럼 수정이랑 민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아저씨 집도 그 집도 안 들어갈 거니까 수정이한테 저 잊고 잘 살라고 전해주세요. 상만아, 저도 엄마랑 똑같은 놈인가 봐요. 한 사람한테 얽매여서 사는 거 싫어요. 아저씨도 우리 엄마 잊고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수정이한테도 저 같은 놈 잊으라고 해주세요. 상만아! 상만아! 벌써 끊긴 전화에 대고 도균은 아들의 이름을 외쳐보아도 대답이 있을 리 없다. 상만은 도균의 친아들이 아니다. 상만이 10살 때 상만의 엄마는 도균과 재혼을 했고 초혼이었던 도균은 아기도 가지지 않고 상만을 키우는 데만 최선을 다했다. 항상 아빠가 있었으면 했던 상만은 도균이 아빠라서 너무 좋았다. 밖에 나가면 형이라고 할 만큼 도균이 젊고 어렸지만 상만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아빠였다. 우락부락하고 힘센 아빠는 아니지만 늘 도균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만이 좋아하는 걸 알아채고 같이 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좋은 아빠였다. 그렇게 중학교 때까지 상만은 그럭저럭 행복하게 지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적어지던 엄마는 어느 순간 회사 사람과 다시 살림을 차렸다며 도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도균은 상만에게 엄마와 헤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한동안 둘은 엄마가 없는 채로 아빠와 아들로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 엄마가 학교 앞으로 상만을 데리러 왔고 상만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도균의 집을 떠나 세 번째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다. 상만은 늘 생각한다. 그날 저녁 상만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엄마를 따라갔다는 걸 알고는 도균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저씨가 상만을 데리러 온다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엄마를 떠나 도균과 같이 살았더라면 20살의 상만은 지금과 다르게 안정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러나 염치 없는 짓이다. 엄마와 도균은 같이 살 뿐이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아직 호적에는 엄연히 총각인데 바람난 여자의 사춘기 아들까지 맡아 키우라는 건 아무리 어려도 염치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만이 도균의 집을 나오고부터 방황은 시작되었고 학교도 빼먹기 일쑤였다. 도균은 간간히 찾아와 제발 학교라도 다니라며 상만에게 울며 매달렸다. 그럴 때마다 상만은 도균에게 아빠도 아니면서 가식 떨지 말라며 소리치고 도망다니기 바빴다. 어쩌다 아이가 생겨 수정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참을 수 없이 답답하고 집에 들어가 울고 있는 아이와 아내를 보면 도저히 내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에 괴롭다. 나도 엄마하고 똑같은 놈이라는 생각에 집에 있을 수가 없다. 병신 같지만 다정하고 자상한 도균의 집에서 지내는 게 수정과 아이를 위해서도 나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차라리 나보다는 나을 것이다. 아버님, 오늘은 몇 시에 퇴근하세요? 오, 그래 아가. 나 지금 일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1시간 안에 들어갈게. 민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빨리 오시래요. 호호, 나도 민지 보고 싶다고 빨리 간다고 해줘. 민지가 할아버지 저녁 뭐 드시고 싶냐고 물어보는데요. 허허, 저녁은 차리지 말고 외식하자고 전해라. 에? 제가 조기도 구워놓고 된장찌개도 끓여놨는데요, 아버님. 아유, 미리 전화 한 통 할 걸. 차리느라 고생했겠구나. 그건 내일 아침에 내가 차려 먹을 테니 오늘은 우리 며느라기 좋아하는 곱창이나 먹으러 갈까? 헤헤, 네, 좋아요. 근데 밖에서 말고 집이 편한데 제가 배달시켜 놓을게요. 곱창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좋지. 밖에서 술 마시면 운전도 어려우니 그게 낫겠다. 그럼 이따 봐요, 아버님.
조심히 오세요. 전에는 아들 몰래 만나던 며느리와 손주를 집에 가면 늘 만날 수 있고 같이 살고 있다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지금은 떠들고 있는 아들도 언젠가는 내 품으로 쉬러 들어올 날이 있겠지. 그때까지 며느리와 손녀를 보살피는 보호자로 열심히 살자. 퇴근하는 길에 양화대교를 건너며 도규는 가족이 다 같이 모일 그날을 그리며 희망을 가져본다.